지난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 성장해 IMF 외환 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OECD 회원국 가운데는 하락폭이 가장 작았는데 정부 재정과 수출이 역성장을 완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전체 확진자의 55%가 발생했는데 서구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과 봉쇄 조치 등에 있어서 방역 실패를 거듭하면서 확산세를 키웠습니다.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연관 환자가 17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선 이 학교 관계자 40명 가운데 3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는데 이들은 홍천 일대 음식점과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처리에 무관용 원칙을 거듭 밝히면서 재보선 무공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자성론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손실보상 범위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건데 앞으로 영업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따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코로나19로 내내 힘들었던 지난해의 경제 성적표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입니다. 뒤로 가는 역성장을 한 겁니다. 문 닫은 상점들과 인적 끊긴 거리에서 이미 체감하고 또 예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잘 버텼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들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았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IMF 외환위기 때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했지만 하반기 회복세가 더 이상의 하락은 막았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1, 2분기 뒷걸음질하던 성장률이 3분기와 4분기엔 모두 반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한 건 수출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졌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물론 방역 체계가 좋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경 예산을 비롯한 정부 재정도 힘을 보태면서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마이너스 1.1%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수 위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차례 대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 소비는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정부가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인 반면 민간 소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은 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잘 갖춰진 온라인 쇼핑 기반과 택배 등이 더 큰 소비 위축을 막아줘서 이 정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너스 1%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주요 20개국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다며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하면서 내수 부진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올해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경제 성적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하지만 내수가 회복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서비스업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업종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재정 통화를 책임진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텅 빈 명동, 중심가의 가게 절반 이상이 장사를 접었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이어서 언제 나아질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로 상태라고 봐야 돼요. 한 달 동안 한두 명 왔었던 것 같아요. 관광객은 전혀 없고요. 없어요. 현지에 있는 사람. 얼마 줄었다가 아니라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대면 중심 업종은 올해도 상당 기간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과 비대면 온라인 산업의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굉장히 심한 차별화,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속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총량 지표나 평균 지표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보다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K자형 회복에 대한 우려는 자산과 소득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3,000선을 훌쩍 넘은 코스피,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대표적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나 이익공유제 같은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런 격차를 줄이겠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그리고 통화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겁니다. 고용적인 지출 정책을 쓰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통화적인 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회복 전반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벌려놓은 산업별, 계층별 양극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묘수를 정부와 한은이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 친 건 나라별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공통된 원인은 코로나19입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모두 2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치명적인 감염병이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 1억 명을 넘겼습니다. 중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90여일 만입니다. 1,000만 명이 되기까지는 179일이 걸렸는데 그 10배, 1억이 되는 데는 불과 213일 더 걸렸습니다. 방역 선진국으로 불렸던 서구의 나라들이 사태 초기 거듭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의 확진자는 2,900만 명, 또 미국은 2,50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55%입니다. 유럽은 지난 여름 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섣불리 봉쇄를 풀었다가 휴가철이 끝난 뒤에 2차 유행을 맞았죠.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스크 쓰기, 또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조차 정치 제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파리의 유원중 특파원, 또 LA 이영현 특파원이 각각 유럽과 미국의 방역 시스템이 허물어진 상황 되짚어보겠습니다. Je rappelle ce soir la bonne conduite concernant le port du masque. Il ne faut pas porter de masque si nous ne sommes pas malades. Il ne faut pas... 프랑스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된 발언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 시기에 유럽은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구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한동안 소홀했던 공공분야 투자는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À terme, c'est que l'hôpital public disparaisse, s'effondre. Voilà. Donc. 위기감도 잠시, 환자가 줄어들자 통제에 항의하는 시위와 폭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Die ganze Regierung ist illegal, eine mittelschwere Grippe, eine Pandemie, die dafür genutzt wird, uns Menschen zu versklaven. 1차 유행을 혹독하게 치른 유럽. 모든 전문가가 2차 대유행을 예견했지만 여름 휴가를 위해 선제적 방역을 못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지난해 6, 7, 8월에 2만 명 안팎으로 줄었던 하루 확진자 수는 피서철이 끝나자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6월 이전과 9월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를 비교해보면 확진자는 14배, 사망자는 3배가량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 인구의 10%인 유럽에서 전체 확진자와 사망자의 30%가량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백신 수급 난까지 겹쳐 제속도를 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유럽의 변명도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신속한 검사와 추적, 격리 같은 효율적인 방역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 사태를 맞은 유럽이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방역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린 점은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보고된 뒤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Wash your hands, stay clean. You do when you have the flu. I mean, view this the same as the flu. 3월 말 감염자 수가 폭증해 중국을 제치고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역보다는 경제를 신경 썼습니다. Let's go to work. Our country wasn't built to be shut down. This is not a country that was built for this. It was not built to be shut down. 봉쇄를 고집한 주지사들을 압박했고 방역 강화를 주장했던 보건당국자는 경질됐습니다.
7월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고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학교를 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학적인 전문성 없이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치료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because you see it gets on the lungs.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To be as forceful as possible in getting your citizenry to wear masks. No, and I don't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f everybody wear a mask, everything disappears. 대선 국면에서 마스크 쓰지 않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치적 행동이 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 accordance with New Hampshire Executive Order 63, please wear your masks.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자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적 결과가 아닌 과학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결정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과학을 거부하고 방역을 정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유럽, 미국과 달리 초기부터 효과적인 봉쇄 정책으로 방역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들은 경제 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베트남과 타이완 얘기입니다.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이 베트남은 2달 가까이 지역 감염자가 없다고요? 네, 오늘로 53일째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입니다. 관광국가인데 초기에 국경을 철저하게 막았고 확진자가 나오면 2배, 3배 봉쇄합니다. 한 마을에서 확진자가 4명 나오자 그 마을 주민 10,000여 명을 3주 동안 못 나오게 한 적도 있습니다. 추적도 2~3배로 합니다. 밀접 접촉자의 2차 접촉자까지 다 추적합니다. 지난해 초에는 확진자 1명이 나오면 평균 96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덕분에 인구가 1억 가까운 나라인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35명입니다. 비슷한 인구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네, 또 타이완은 투명한 정책 덕을 보고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네, 규제하지 않고 소통한다가 타이완 정부의 방역 원칙입니다. 인구가 우리 절반 정도인 타이완은 오늘까지 총 확진자가 889명, 사망자는 단 7명입니다. 타이완은 우리 생활 속의 방역처럼 신생활 방역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참 잘 지킵니다. 종교단체들의 집단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 예방법을 고쳐서 지금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타이완도 과거 2003년 사스 때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방역 시스템을 정비한 게 이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처벌도 합니다. 자가격리 중에 커피물 받으려고 복도에 한 8초 정도 나온 근로자에게 우리 돈 38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인 방역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 거죠? 네, 플러스 성장도 어려운데 베트남 지난해 3% 가까이 성장했고 올해는 6.5% 성장이 기대됩니다. 타이완은 지난해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난해 2.5% 플러스 성장했고 코로나로 2.3% 성장에 그친 중국을 29년 만에 제쳤습니다. 역시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집단 감염이 강원도 홍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홍천의 한 시설에 머물던 IEM 국제학교 학생과 인솔자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IEM 국제학교와 같은 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광역시의 국제학교에서도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연 기자, IEM 국제학교 관계자들이 언제 몇 명이나 홍천에 갔던 건가요? 네, 대전 IEM 국제학교 관계자들은 이달 16일 밤 늦게 홍천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40명이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학생 37명, 그리고 학생들을 인솔한 목사 부부 2명입니다. 학생 1명과 교회 관계자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대전 IEM 국제학교 구성원들이 홍천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홍천군에 통보했습니다.
강원도와 홍천군은 즉시 방문자들 모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 검사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50대 인솔교사 부부를 제외한 확진자들은 대부분이 20대로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2층짜리 교회 중 1층의 숙박시설에서 방 6개에 나눠 머물렀습니다. 이들이 열흘 넘게 머문 기간 교회를 방문한 교인 7명도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홍천에 온 뒤 음식점이나 빨래방, 의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 30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인솔 목사는 대전에서 홍천으로 이동할 당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천에 온 뒤 일부 열이 있는 학생이 있어 해열제를 복용하도록 했는데 당시엔 코로나에 감염됐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들 중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32명은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시설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심한 7명은 강원도 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단체로 숙식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광주 TCS 국제학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100명 가까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교육시설에 대해 오늘 오후 1차 전수검사한 결과 100명 가까이 확진됐다고 밝히고 다시 2차 검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청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와 관련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이미 지난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시설 일부만을 조사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런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알리는 대전시 SNS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인근 주민. 지난해 6월 이 학교에 대해 방역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고했지만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집단 감염을 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마스크도 잘 하지 않고 숙식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점검을 부탁했던 당시 신고 내용까지 첨부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구청에선 학교 2층에 예배당만 조사한 뒤 경고 조치만 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이 학교가 비인가 시설로 당시 규제할 기준이 모호했다며 방역의 허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복지부하고 좀 유형에 맞는 방역 수칙을 서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고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이 학교의 집단 감염이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8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선교사 양성이라는 목표가 같고 올해 초 이 학교에 입소한 수련생 일부가 입소 전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의 신고 없이 급식실을 운영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354명 늘었습니다. 대전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을 빼면 200명대 후반일 정도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위험 요인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 완화와 함께 시민들 이동량이 많아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이긴 하지만 다소 높아졌습니다. 특히 3차 유행 절정기에 확진자 4명 중 1명 정도가 가족으로부터 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 모임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 이곳에서 노숙인 3명과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사자 20여 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시설 운영은 이달 말까지 중단됐습니다. 검사를 적극 안내해 실시하고 추가로 확진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조치를 하여 지난 한 주간 새로운 집단 감염은 대부분 이러한 다중이용시설과 가족 모임, 사업장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 시기 땐 가정 내 감염이 많습니다. 신규 환자 4명 중 1명이 먼저 확진된 가족들을 통해 가정 안에서 감염됐고 특히 20세 미만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집에서 전파됐습니다.
활동이 많은 40, 50대가 감염돼 자녀, 부모에게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 모임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 만남이나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과 31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번 금요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핵심 수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후유증이 나이와 중증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확진자 40명을 조사해봤더니 중증 환자 일부는 폐가 굳는 섬유화 증상이, 젊은 층에서는 피로감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완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지속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모든 연령층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3차 대유행이 진정되나 싶었는데 대전, 광주, 강원도 홍천 등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서병립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급격한 재확산의 첫 번째 고비는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때 이제 민족 대이동이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돼서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고비가 될 수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시작될 백신 접종과 3월 개학도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접촉이 늘어나고 3월 개학하면서 또 접촉이 늘어날 거고요. 그때까지도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거든요. 설 연휴 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과 함께 긴장도 풀리면 대규모 재유행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증폭돼서 이게 1,000명, 2,000명 되는 거는 정말 2, 3주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들을 이러한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백신 접종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우선 고위험층과 의료진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접종이 이루어져야지만 안전한 방역이 유지가 되고 또 고위험군들이 보호가 되면서 우리가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고 맞겠다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불안 해소가 큰 과제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의심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예방접종률이 노인에서 10%가량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우려라든지 소문이라든지 국민들하고 아주 투명하게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처럼 숨은 감염자를 찾는 노력도 지속돼야 합니다. 검사들을 계속 강화해야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 4차 유행이나 5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백신 접종이 끝나더라도 국민의 방역 참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전체적인 유행이 정말 감소되는 게 보일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 많았는데요. 교육부가 올해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지도와 돌봄 모두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차제 등교를 통해 전교생이 등교 수업을 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밀집도 3분의 2 기준에 맞춰 학년별로 등교 시간대를 나눠 짧은 시간이라도 학교에 오게 했습니다. 모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못 보다가 실제로 교실에서 매일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교실이지, 이게 학교지라는. 실제로 지난해 1학기 서울 초등학교의 평균 등교일 수는 11.6일에 불과했습니다. 돌봄 공백과 학력 격차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감소했다는 점, 기초학력, 그다음에 또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는 사회성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보인. 올해부터는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와 학급이 우선 대상입니다. 학력 격차 등 학업적 측면은 물론 학교의 돌봄 기능까지도 고려한 겁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 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등교 확대를 위해선 과밀학급 해소가 선결 과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 2,200여 곳엔 기간제 교사 2,000명이 새로 배치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위해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대응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3월 개학은 연기 없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전면 등교 시기는 지역 감염 위험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원칙을 방역 당국과 협의한 뒤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관련 소식입니다. 성평등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정의당은 당 대표이기에 더욱 엄격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랐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을 비판한 당 논평에 대해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성추행을 알면서도 김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8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배복주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19일까지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장 의원에게 사과와 함께 당대표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을 조사한 배복주 본부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2차 피해를 고려해 철저히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김 전 대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되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도중 내용이 알려지면 피해자 입장이 왜곡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묻는 사람이 있다며 2차 피해에 유념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등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무관용이 이번 사건에 대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고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성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한 당 논평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의원은 민주당 입장문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이 겪은 문제인 듯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도 피해자와 모든 여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서울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피해 직원과 가족들 또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도 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신고 창구를 만드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오늘도 이제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해자가 보냈던 편지. 생일을 맞은 박 전 시장에게 모든 비서실 직원들이 쓴 편지였지만 일부에선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인권위 결정 뒤로도 여전히 일부 단체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살인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에 대해 성추행을 포괄하는 의미로 성희롱이라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도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차 가해가 여전한 상황, 피해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밤새 안 자고 찾아서 일일이 삭제를 다 그 관리자를 찾아서 요청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건 사실상 앞으로는 어떤 피해자도 신고를 못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피해자는 지난 4년보다 최근 6개월이 더 힘들었다면서도 인권위의 판단 근거에서 일부 희망을 찾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피해자를 도왔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서울시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의원이 사과는 했지만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 의사 전달 없이 SNS에 사과의 뜻을 올리면 그거는 대중을 향한 어떤 액션인 거지. 그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4.7 재보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경선 대진표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양자 대결로 정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의 예비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나선 박영선 전 장관. 코로나 이후 서울의 대전환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력을 내세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후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21분 거리 안에서 주거와 직장, 보육 등이 해결되도록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로써 5년 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우상호 의원과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누나 동생처럼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우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이 대중적 인지도에서 앞서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친분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서 아마 좋은 정책 경쟁으로 가속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선 8명, 부산에선 6명이 각각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본 경선에는 4명이 진출합니다. 신인에겐 20% 가산점을 주거나 본선 티켓 한 장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본경선을 치른다는 기존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역선택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고 100% 시민 경선의 취지가 우선돼야 된다. 보수 야권 후보들이 박영선 전 장관에게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호 4번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정부의 행정조치로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제도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손실보상 범위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범위와 관련해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제도화 취지는 앞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하는 방향으로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한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20조에서 최대 44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48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소속인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법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당정이 사실상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재원의 부담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유흥업소나 체육시설 등은 지난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부가세부터 각종 세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야 하다 보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50평 규모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유명종 씨.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반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빚을 내 월세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장 다음 달부터 부가세부터 종합소득세, 일명 유흥세로 불리는 유흥업소 중과세까지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유흥세는 일반 재산세에 비해 16배나 비싼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하는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영업 6개월 못한 데다가 그것까지 우리가 부가세금까지 두드려 맞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우리는. 일단 영업을 우리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난해 7월부터 헬스장 영업을 시작한 류재현 씨도 코로나19 여파로 회원이 준 데다 영업 제한까지 겹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다음 달 내야 하는 부가세만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대책도 없이 뭐 세금 똑같이 나오니까 뭐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기후값, 월세, 뭐 지금 나갈 세금만 해도 무섭죠. 얼마나 나올지. 특히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착한 임대료 혜택까지 제외돼 있어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도고 형평성 문제가 또 있잖아요. 추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인정이 되면은 지자체에서 이제 감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들 역시 세금 감면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네, 제보 제대로 보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올해 열리는 도쿄 장애인 올림픽부터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선수 발굴을 위해서 대한장애인 태권도 협회는 3년 전부터 지역별로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협회 임원이 금품 상납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도 초에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육성 지도자로 선발됐습니다. 육성 지도자가 되면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에 장애인 태권도 전문가라는 평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해 말 재계약을 앞두고 당시 협회 임원으로부터 금품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재계약을 해줄 테니 300만 원을 요구해서 은행에서 연출하여 트럼프에다가 그 뒤로도 협회로부터 받은 한 달치 급여를 통째로 달라는 등 금품 요구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거 안 주게 되면 찍힌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보험 약간 대출을 받았어요. A씨가 입출금 내역을 통해 취재진에 확인해준 상납액은 1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육성 지도자인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해당 임원이 찾아올 때마다 수십만 원을 출장비로 줘야 했고 특정 태권도 전문 언론사에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되면 채용이 되면 수능상 후원금에서 이래서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원금을 낸 언론사는 그 임원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육성 지도자는 취재진에 밝힌 사람만 5명이나 됩니다. 금품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임원은 해당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협회 간부들의 비리 의혹을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지난해 3월 한 쿠팡 기사가 새벽 배송을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은 김 씨의 업무량과 강도가 신입 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심적 압박이 컸다면서 산재를 신청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새벽 배송을 하다 쓰러진 쿠팡 배송기사 47살 김모 씨.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데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사 사흘 만에 배송 일을 시작한 김 씨는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했고 정신적인 압박도 심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동료들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휴게 시간도 좀 이렇게 제대로 못 쉬고 그러셨던 것 같고, 그리고 뛰어다니셨다 그랬어요. 유족 측은 2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7개월여 만에 내놓은 답변은 불승인이었습니다. 김 씨가 쉬는 시간도 없이 무거운 택배를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고는 판단했지만 사망 전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사망 전 석 달 평균 근무 시간보다 30% 이상 늘지 않아 과로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불승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공단이 과로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시간만을 놓고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실직 상태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고강도 그리고 어떤 장시간의 노동을 하게 된 서정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된다. 고시 규정이 단순히 어떤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종합적 고려로 인한 결정이라며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지난 21일이었죠. 택배노조와 택배사 또 정부가 모여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만에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이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조금 전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했다. 택배노조가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현장에선 전혀 바뀐 게 없고 택배사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택배기사들의 과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노조 측은 택배사들이 지난해 약속한 분류인력 인원만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류 작업은 여전히 택배기사가 해야 되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류인력 투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입 없고 분류인력에 투입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택배사 측은 합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합의문 3조 2항에 있는 대로 CJ 4,000명, 롯데, 한진 각각 1,000명씩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조항대로라면 분류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류 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 2조 3항과도 충돌합니다. 합의할 때 따지셨어야지 오늘 바로 지켜야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연구 용역과 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택배노조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여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핵심 윗선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백 전 장관을 불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내부 방침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한수원 전 부사장과 전 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여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해 공소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부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기판에 약품을 묻고 깨끗이 닦는 세정 작업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을 없애기 위한 건데 반도체 제조 공정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작업입니다. 표면을 씻어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표면의 구조나 물질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적회로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도체 업체들마다 약품 배합 비율이나 세척 속도, 압력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성능에 직결되는 만큼 모두 영업 비밀입니다. 국정원은 이런 세정 관련 핵심 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A사와 임직원 임모 씨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년가량 SK하이닉스의 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과 세정 기술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2018년 SK하이닉스와 공동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들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2017년 3월부터 3년여간 삼성전자 자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정 장비의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무단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직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A사가 유출 기술을 사용해 만든 세정 장비는 중국으로 넘어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그가 떠난 지 오늘로 꼭 20년이 됐는데요.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의인 이수연을 추모하고 그의 뜻을 이으려는 마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 몸을 던진 한국인 청년. 이수연 씨가 26살, 짧은 생을 마감한 지 꼭 20년이 흘렀습니다. 신옥구보역은 새로 지어져 이제 옛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도를 감동시켰던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만큼은 잊힌 적이 없습니다. これがですね、寄付をいただいた方の資料になります。 그의 이름을 딴 장학회에는 올 1월에만 4천만 원 넘게 모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에 유학 온 18개 나라 약 1,000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정의로운 행동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또 다른 이수연들입니다. 困っている人がいっぱいいます。世界中でいろんな国の架け橋になればと思いますので 20주기 추도식 준비에도 인근 일본 상인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国関係なくね、やっぱり思いやり持ってすごいことだな。 코로나19 여파로 도쿄 추도식은 비교적 조촐하게 치러졌고 일본에 오지 못한 어머니는 대신 고인의 묘소가 있는 부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 했던 이수연 씨. 어머니는 영상 인터뷰에서 아들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어요. 엄마 잘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